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개발관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대한민국의 땅은 주제가 기본이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가장 이제 그 땅의 가격을 결정을 시키는 핵심인데, 제일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용도지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에 짓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 준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거는 땅 자체 번지수에 의해서 규제인데, 이번에는 어떤 규제냐면은 내 땅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는 규제가 없는데, 용도지구든지 용도구역에서 규제가 없는데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법령이라고 해요. 조금 아까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내 땅 번지수에 관한 거는 규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내 땅 번지수에 대한 규제긴 규제인데, 땅에 대한 규제라는 것보다는 내 옆에 뭐가 있어서 규제를 받는 거다. 그 사법령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 옆에 군사기지가 있을 때에 이런 법이 생기는데, 예전에는 육군하고 공군이 법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공군과 육군을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비행장과 일반 군사기지가 있고 비행장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군사기지는 무조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거든요.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통제보호구역보다는 300m, 탄약고 같은 경우는 500m 이내 무조건 규제고, 제한구역도 마찬가지인데 500m 무조건 제한구역이 생기는데, 군사시설 있는 곳에 여기 통제보호구역은 통제한다는 얘기죠. 통제를 한다면 누구를 통제하는 거예요? 민간인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군복만 입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시설을 규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는, 통제보호구역은 무조건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제보호구역 그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부대가 있고 군사시설이 있는데 같은 500m인데도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딱 그러면 내가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못 짓는다고 하자고 어떤 것을 짓겠다고 도면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면 그 도면을 가지고 부대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부대장이 이런 건물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좋다 그러면 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가 있어서 숙소가 있고 부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문 앞에서 2층을 집을 지어놓고 2층 집에서 맨날 같이 그 부대를 내다보다 보면은 부대장이 뭐라 그래? 지라 그래? 그럴 때 이제 조건이 짓긴 짓대 창문을 이쪽으로 하지 말아라든지 낮게 지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것이 제한보호구역이고, 통제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못 짓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나 통제보호구역이나 300m 또는 500m는 마찬가지고 제한보호구역도 500m입니다.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이거는 비행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행장은 그 비행장에서부터 5km 정도까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막혀서 거기 고도지구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군사시설에 대한 비행장은 그 비행장서부터 그 때까지를 5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5구역. 6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6구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매 구역마다 높이가,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지는데 1구역서부터 6구역인데 6구역이다 그러면은 45m까지만 지을 수가 있으니까 45m 이상은 못 짓는다 이런데 6구역이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6구역이다 그러면 내 땅에서부터 45m를 지을 수 있냐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45m라는 것은 어디서부터냐면은 비행장의 활주로의 높이에서부터 45m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땅이 비행장 활주로보다 5m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난 40m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5m라는 것은 비행기 활주로에서부터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45m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이 질 수 있는 것이 6구역의 45m고 1구역입니다. 1구역. 1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에 장애물의 뭐죠? 설치, 재배, 그 다음에 뭐예요? 방치입니다. 설치가 뭐죠? 설치. 뭘 만드는 걸 설치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재배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재배도 못한다는 얘기는 1구역 안에서는 풀도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방치는 뭐예요? 갖다 두는 거죠. 1구역 안에서 돌멩이 하나 갖다 놔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안전 1구역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구역 그러면은 45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구역부터 6구역까지가 보게끔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은 비행기는 항상 바람을 안고 뜨고 바람을 안고 내리다 보니까 활주로가 이렇게 길죠. 길지 않습니까? 긴 쪽의 앞뒤가 4, 5, 6 양옆에가 1, 2, 3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우리 롯데월드가 지어졌죠? 롯데월드 땅 언제 팔았는지 아세요? 전두환 정부 때 올림픽 대비해갖고 팔은 겁니다, 그게. 그 롯데에서 샀어요. 롯데에서 사갖고 123층을 지으려고 샀는데 123층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럼 그 땅이 1억이 넘어가고 그때 한 10몇 년 땅을 거기 포장마차 했었죠. 아니 1억 땅짜리에서 포장마차 해야 돼요? 그러면 123층 안 진다면 몇 층 되냐 그러면 97층까지 자라면 오케이 97 얼른 지어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97이라도 지는 게 나아. 야, 그런데 거기가 끝까지 버티대. 끝까지 버텨서 안 지고 있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지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롯데에서 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선거 사무실 쓰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난 몰라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지 내가 뭐 가서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들리는 말이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신 다음에 거기 짓자. 그래서 이제 지으려고 그러니까 공군에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살짝 벗어났지만은 그 1초, 2초의 순간적인 실수로 그 123층이면 뭐 조금만 들뜨면은 갖다 박을 수 있다.
안 된다 해서 절대 못 짓는,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 절대 못 줬던 거예요, 보면. 이것도 들리는 말에 의해서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공문탐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되는 방법 갖고 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활주로를 3도를 틀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뜨면은, 롯데 올라고 딱 마주치는 자리에 있었나 봐. 활주로 끝쪽으로. 근데 높이는, 원래는 넘어가는데, 깜빡 실점은, 그러니까 조금 2초라도 조금 늦게 뜨게끔 되면은,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공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법 갖고 와 그랬더니, 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3도를 틀었답니다. 3도를 틀어서 비행기가 떠도 그쪽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된 다음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나와보면 3도 틀어서 짓는 것도 대단하고 안 해준다고 해서 포장마차 20년 동안 하다가 1억짜리 땅을 포장마차를 20년 하다가 123층 짓는 것도 대단해요. 하여튼 그 비행 안전 금지 구역 이렇게 1구역부터 6구역씩 나눠지고 따라서 이거는 보면 내가 3구역이다. 그러면 얼만큼 질 수 있냐는 내 땅 높이도 모르고 다 모르다 보니까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내가 여기 몇 구역인데 몇 땅인데 여기다 얼마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는 몇 층까지 질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고 하고 가르쳐 주게끔 돼 있더라고요. 법 자체가. 교재 1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 요새 많이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목이 자꾸 쉬더라고. 강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전에 어떤 분이 이 땅 사면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전원개발사업구역이더라고서 왜 이거 살려고 그래 했더니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는 거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잠깐 있더구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서해안에 발전소 폐기물을 서해안 어느 섬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럽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걸 유치한다고 그 군수가 정했다가 군수 막 두드려 맞고 그랬었죠.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군수 혼자서 지정했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죠. 제가 50만 이하의 도시는 도지사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는 방사선 폐기물 저장하는 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논 했었겠죠. 앞장 세운 게 군수 아니에요. 군수 두드려 맞고 이렇게 난리가 쳤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 정식으로 토지 이용 계획하려다가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 후에. 그래갖고 전원개발 사업구역. 여기 전원개발 산업은 전기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소가 있든지 철탑이 있든지 이런 것에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원개발 사업자에 보면 6조의 4부는 구분 지상권의 설정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철탑이 있는 땅을 가끔 가다 보게끔 되면은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철탑을 섰을 땐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돈을 주고 설치했던 것 같고 예전엔 그런 거 없이 막 신청했을 때는 지금도 보면은 지상권 설정 없이 철탑이 서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느냐 그 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그럼 돈을 장하게 주고 돈을 주고 지상권 설정을 해놨고 그 후에 누가 그 땅을 넘겨받다고 하더라도 그 철탑을 지나가면 그대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상권 설정, 구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끔 법에 의해서 만들어준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평택에 땅을 하나 낙찰받으려고
권리분석하고 토지 연결 따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철도 쪽에서 지상권 설정해놓고 철도가 지나간 걸로 있어. 현장 가봤더니 철도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철도 쪽에서 뭘 해놨어? 지상권 설정했어. 그리고 도로에 보면 철도 표시가 있어. 뭐야 이거? 지하철에도? 지하에 GTX가 지나간다든지 이럴 때에 보면은 그 지하 50m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상의 건물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 지하철 공사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읍시다.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지하철 되게 많이 지나다니죠. 그러면 그 지하철 다니는 거 지상권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고 해. 왜 다니는 거야? 그렇죠. 각각 지상권 설정은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거고, 건물 밑으로 남의 땅으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 지하철은 국가에서 소유한 도로의 땅으로 밑으로 가겠다 보니까 국가 소유다 보니까 따로 지상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의 땅 건물이 있는 건데 밑으로 지나갈 때는 지상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어디 뭐 우리 GTX라 그러나 그 왜 저기 뭐야 SRT라 그러나 ABC 지금 그래갖고 뭐 지금 서울시내도 50m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하철은 15m 밑인데 그 50m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파트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 반대한다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 지하 50m로 들어가서 지었을 때는 지상하고는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그렇게 했어도 기분 나쁘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지상권 설정을 지금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만드는 철탑에는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토지 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해당 지원적 전원개발 사업구역 해갖고 이렇게 개발 촉진면에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러면 철탑이 있는 곳은 이게 다 있냐면 꼭 그렇다. 그러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부지런한 공무원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땅에 보면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거기 토지 이용계획에서 철탑이 있다 뭐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철탑이 있어도 여기 토지 이용계획에는 있는지 없는지 안 집어넣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지 않을 수도 있지 반드시 토지 이용계획 하기 전에 철탑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전원사업개발사업구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철탑이 세웠을 때는 다 들어갔고 그 이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있던 거는 토지 연계권에 안 들어가 있는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더라고요.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없고 비도시 지역에만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토지개발과는 책을 2년 전에, 3년 전에 개정판을 써서 접도구역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국도 옆에 보면 어디든지 접도구역이 다 돼 있었는데 비도시 지역의 국도 옆인데도 접도구역이 지금 없는 지역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접도구역은 어디만 있다고요? 비도시 지역에만. 그럼 왜 있느냐면은 모든 법이나 도로는 사람을 안전하게 하게끔 돼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옆에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물을 짓는 땅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건물을 짓는 건물과 땅 사이에 중간에 보도라는 완충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전부 다 무조건
60km 이내로 다니지 그 이상으로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빠른 속력을 못 내게끔 해서 도시는 60km고 접도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60km 이상 갈 수 있는 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로와 땅 사이에 보도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도로와 붙어있는 내 땅에서 집을 지면은 문 열고 바로 나오면은 1m만 나오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위험에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조그만 실수해서 집을 들이받을 수도 있고, 문 열고 나온다고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옆에는 뭘 만드냐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걸 5m라는 공간을 둬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서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짓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접도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걸 보다 보니까 접도구역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지금은 도로를 수용을 할 때 접도구역까지 같이 수용을 하더구만. 그 다음에 내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접도구역이 지정이 됐으면은 내가 도로를 갖고 있던 것이 후에 땅을 갖고 있은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땅 주인이 매수 청구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접도구역 땅을 사주게끔 돼 있더라.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가 도로야. 접도구역도 도로야. 제가 그걸 보고 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 돈이 많다. 옛날에 땅 사줄 돈이 없었으니까 못했던 거 못 짓게만 했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어떤다? 수용을 해주게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게 뭐야 보면 그 우리 이사장님이 세금을 많이 낸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접도구역도 다 수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이사장님이 뭘 많이 저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왔다가 같이 있다가 가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코로나 끝나고서요 작년에 사업소득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장난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몇 배를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죠.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안 벌었는데 지금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살고 있는 동네 중에서 제일 세산세 사업소득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봐라. 세금 내는 걸 너무 아까워하지 말라. 제 소원이 뭐라 그랬죠? 세금을 많이 내시고 어떤 세금? 상속세를 제일 많이 내는 것이 내가 목표였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많이 내는 게 그게 목표죠, 목표. 교인으로 따지자면 11조를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보면 41조 접도구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 아까 제가 도시지역에는 60km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얼마 전에 50km로 내렸죠. 내렸는데 이제 원래는 옛날에서부터 도시지역은 60km에 됐어요.
60km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골목에서 나오든지 커브를 틀든지 할 때 60km를 기준으로 해갖고 다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건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서도 60km 이상 다니는 도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60km 이상 다니던 도로가 다니게끔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국가도로 고가도로가 60km 이상 다녀요? 내부 수명제로 어떻게 그렇게 틀리는 얘기를 그렇게 씩씩하게 해? 이렇게 전용 도로 아니, 도로는 고가도로라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자체에 여기는 50km, 40km가 정해져 있지. 어떻게 고가도로는 60km 이상 가고 일반 도로는 그런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디 가서 이종수 씨한테 강의 듣는다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남부순환도로. 구룡사길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km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다니던 그 길에 자동차가 빨리 다닐 수 있게끔 남부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험하다 보니까 그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거기 뭐야? 완충녹지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땅에서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로 사람이 갈 수가 없어. 보도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완충녹지가 안쪽에 있고 바깥에 도로 쪽으로 보도가 있는 쪽에는 가서 보면 하루 종일 있어봐야 2명, 3명 지나가요. 그 서울시내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설계할 때 다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도하고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의 보도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완충녹지는 자동차가 다녀서 위험한 곳에 아예 사람이 그쪽 근처에 가지 못하게끔 끈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완충녹지예요. 예전에 보니까 완충녹지를 또 그런 쪽으로 만들어낸 애들이 어디서 평택에 땅이 나온 곳이 있는데 이쪽에 그 평택에 도시를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택지 개발한 거예요. 근데 산이 하나 있고 산 뒤쪽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사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땅 개발하는 쪽에서 천만 접근해서 넘어가면 저쪽에서 사격장이기 때문에 사격장에서 쏘서 유탄이 있는 곳을 가서 다른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끔 아주 그 산 옆을 전부 다 완충녹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건물도 못 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그 근처, 사격장의 뒤 근처 쪽으로 건물도 못 들어가게, 못 짓게 하는데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입구를 없애버리는 방법. 아, 출입구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쪽을 전부 다를 완충녹지로 막아놓은 이게 왜 그 완충녹지로 막아놓는다? 그 항공 사진 자세히 봤더니 한 5, 6km 떨어진 저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격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충녹지는 위험한 곳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광명에서 이제 살고 광명에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앞에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집 있는 데서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를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끔 그 앞으로 완충녹지를 만들어 버려갖고 그 집이 난데가 갖고 왔는데 봤더니 출구가 없어져 버렸어. 완충녹지를 만들어가지고. 참, 내가 봐도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칠 자체를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보기엔 따로 이제 조직을 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을 텐데, 그게 이제 보면 그 진입도로를 만들 수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땅을 주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완충녹지. 또 하나는 어디예요? 또 하나는 램프입니다. 램프 이렇게
사거리 있는 데서 사거리에서 코너를 걸지 않고 이렇게 둥구스하게 들어가서 진입하게끔 만들었죠. 그 램프에서는 진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램프 옆에 있는 땅은 맹지가 되는 겁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에서 좋다고 쳤는데 나중에 램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사거리 가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램프가 만들어서 옆길로 이렇게 빠지거든. 그럼 그 옆으로 빠져서 사거리 코너 땅 사놨던 사람이 램프가 만들어서 완전히 뭐야?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맹지가 되더라고요. 완충녹지. 자, 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게 어디냐면 이게 마석이거든요? 이게 남양주시 평내동의 마석인데, 우리 경춘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마석 시내를 지나갑니다. 그 마석 시내도 여기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양옆에를, 이만큼을 완충녹지로 들어가서 아예 이쪽 동네에서부터 이 도로 근처로 접근을 못하게끔 완충녹지를 막아놓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겁니다. 이 완충녹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예요? 이 중에서 어디예요? 완충녹지가 제일 잘 만들어지는 도시. 도시야? 네.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원을 이제 그 공단을 개발할 때, 창원 신도시를 만들 때, 그래갖고 설계를 하려니까 누가 어디를 외국에 가서 보고 와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가서 보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창원에서 자동차가 보도에 들어서 몇십 년 동안 만들어져 갖고 자동차가 보도에 들어가서 고장나서 몸으로 하더라도 그 뻘짓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완충 먹을 때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식으로 다니는 도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가 있습니다. 창원에 가서 보면 그래요. 완충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관녹지도 있고 연결녹지도 있습니다. 경관녹지가 되나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나 그 다음에 연결녹지나 세 개 다 용도는 다르지만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녹지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건폐율이 제일 낮게끔 짓는 것이 녹지 지역인데 그런 녹지 지역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는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 녹지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168페이지 보시면 비오톱이라고 나옵니다. 비오톱. 이 비오톱이 만들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오톱이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예전에 수강생이 아주 젊고 잘생긴 수강생이 수강을 하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수님, 비오톱이 뭐예요? 난 비오톱 몰랐었대요. 비오톱? 글쎄, 비오톱이 뭔데? 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 교수님, 걔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리어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비오톱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제가 내곡동에 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오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오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6, 7년 전쯤일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런데 한번 알아볼게 해갖고, 그때 제가 비오톱이라는 걸 토지연구의 그 수험생이 얘기해서 처음 내가 찾아내서 비오톱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것들만, 자,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어떤 땅에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했으면, 보면,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죠. 그리고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맞아서 허가를 내주니까, 자연환경보전, 그러니까 보전자들이, 환경보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두꺼비 서식지다. 거기 웅덩이 긁고, 저기 얕은 야산에서,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연못에 와서 알을 낳고, 두꺼비가 올라간다. 그때 거기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은, 거기에 이제 두꺼비가 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러면, 자, 사업 개발 행위 허가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두꺼비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뭐 반려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두꺼비 서식지이기 때문에 반려함. 그러면 뭐라 그래, 개발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려를 한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내줬대, 그냥. 환경론자들이 한지면 안 된다는 내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지어놓고 얘기인데, 아파트는 저쪽에다 지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아파트 단지 쪽으로 못 들어오게 산 밑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쪽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왜 플라스틱 이렇게 반쪽에 있는 거 있죠? 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넣고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거 일부를 저쪽 옆으로 돌리게끔 만들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시공업자들이 이제 그 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랬더니 그 산란기에 산란을 하고 어미 두꺼비들은 올라갔는데 새끼 두꺼비들이 이게 플라스틱 통 있는 데서 미끄러져가고 삭감하게 죽은 거야.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그 사진 찍어서 봐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안 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두꺼비가 있으면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이 뭐 그걸 만들어줘야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못해주다 반려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것이 비오톱이라는 거더라. 비오톱을 만들어가지고 그 비오톱이라는 것은 보면은 습지에 생태가 있는 곳은 희귀한 동물이 식물이 사는 데선 무조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둘 수 있게끔 그대로 유지하게끔 둘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의 하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용도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뭐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용도지구는 뭐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 개발하는 걸 규제할 수 있게끔 됐는데 원래 용도지구는 대부분이 뭐에 가는 건물에 가는 건데 건물에 관한 건 용도지구가 되는데 이건 비오톱이 들어가니까 건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용도구역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례로 땅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비오톱이라는 겁니다. 비오톱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좋지만은 땅 주인으로서는 벼락을 맞은 땅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도로가 없어서 못할 땐 도로를 내면 되는데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생물들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비오톱.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야 될 물건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데 지금은
다른 지방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과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과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이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떨어진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어디서? 문화재에서 얼마? 500m 이내에 떨어진 것은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이 아니면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인데 대부분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은 대부분이 도시지역,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은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었었거든요. 그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땅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면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문화재와 500m 이내에 떨어져 있으면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받으려고 접수를 시키면은 그 도면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문화재청으로 가서 문화재청에서 오케이 해야지 넘어와서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로 가기 전서부터 먼저 문화재 심의를 받고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지 건축가를 가서 심의를 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비도시 지역에 여기는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데 건물 짓지 않고 우리 이종희 사장님 뭐 졌죠 그때? 닭장 졌잖아, 닭장. 그 문화재 앞에다가 닭장을 졌어. 문화재를 봐야 돼, 닭장을 봐야 돼. 그럼 닭장을 질 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재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화재청에 가서 봤더니 돼지우리도 젖어 있지, 간판도 만들어놨지, 나무도 심어놨지, 물건도 쌓아놨지. 이거는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죠. 생각해봐야 보면, 평상대 앞에다가 닭장 지어놨다고 생각해봐요. 건물을 짓는 데는 문화재에다가 허락을 받는데,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닭장 짓는 거잖아. 나무 심는 거 아니야. 나무 심는데 문화재청에다 허가 받아야 돼? 그냥 내가 나무 심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것도 규제를 해야 싶어서 비도시 지역일 때는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 거름을 주는 행위, 그 다음에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행위, 진동을 하게끔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에서는 그런 것도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호구역이든지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든지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500m 이내에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500m 그러면 우리가 저기 보면 역세권 그러면 500m 그러면 역세권이죠. 그러면 500m 역세권 걸어가려면 몇 분 걸려요? 몇 분 걸려요? 500m 걸어가려면? 20분? 10분? 그러면 10분 동안 걸어가야지 보다 보니까 내가 땅을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에 가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문화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토지용계가 확인해 먹었어? 현상 변경 허가 대상구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왜? 직선거리 500m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못 듣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면은 설계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저기 뭐 접촉하자 가면 담당자한테 가서 이건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건축허가 납니까? 그러고 담당자도 우리도 몰라요. 문화재 보호 돈에 봐야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쯤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쯤 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거는 질 수 있다 못 짓는다 얼마나 하는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무조건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러니.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 다만 설치하기 전에 한번 문화재청과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연계약 확인을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가축을 못 기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축을 왜 못 기르게 해요? 선배는 좀 왜 가축을 못 기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똥 싸고 그래서 아니, 주거 생활에 해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다가 뭐 짓는 사람은 없겠죠. 비도시 지역에다가 뭐 목장을 짓고 양계장도 짓고 dom사도 짓겠죠. 보면은 이렇게 짓는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는데 우리 현장 답사를 가서 한 6월달 이렇게 딱 하면은 근처에 한 400~500m 안에 축사가 있으면 탁 내리면은 벌써 스키가 탈 때 벌써 타는 데가 탁 나요. 그럼 내리자마자 우리 수강생들이 그래. 아우 여긴 틀렸어요 그래. 냄새가 나니까 틀린 거야 좋은 거야? 틀린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돈이 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데 현장 답사를 갔는데 뭐가 있어? 축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는 3년인가 얼마의 시간을 주고 보면은 그 이전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하게끔 되면 돈도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걔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냄새가 나는 게 좋다는 얘기는 땅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축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3년 안에 이사를 가게끔 되다 보니까 1~2년 안에는 이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른 사람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도 이거 옮겨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이유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했더니 또 가서 질려서 갔더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물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추천 물건 강의하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20만 원 받죠? 아니 6개만 쓰면 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뭐하려고 120만 원 듣고 내가 골라주는 걸 왜 강의를 듣냐고.
그냥 가서 받으면 되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기르지 않고도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추천해 주는데 꼭 아파트 투자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오는 사람이 꼭 가서 질러요. 아파트 투자하는 식으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질러야 될 물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절대 제가 얘기한 저보고 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영생이 전투자가 이거 낙찰 받으세요. 그때 추천했잖아요. 그럼 얘 알았어요 하고 나한테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교수님이 이번에 추천해 주신 거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들어가야 되죠? 얼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뭘 알아야 돼? 본인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에 사면은 돈이 얼마큼 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한테다가 이거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은 그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낙찰 받기 위해서 얼마에 들어갔냐는 걸 물어보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수경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경매에서는 제가 보면 거의 49%까지 70%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제가 질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팔고 나와서 돈이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같이 부동산이 떨어질 때는 특수경매가 더 답이에요.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도 예전에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아파트 막 올라갈 때입니다. 20년 전에 경매 얼마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돈이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아놓고 세입자한테 가서 뭐야? 이의 신청하라고 이의 신청 대신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소송을 내거든. 그러면 잔금 내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한 8개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판결이 나서 잔금 대가가 나오죠. 그때 잔금 내면 벌써 감정 가격이 1억 2천이었던 것이 그때쯤 되면 1억 6천 7천 가 있는 거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는데 잔금 다 넣어놓고 기다리고 이 보증금 10%만 넣어놓고 기다리고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이의신청하려면 10% 걸어라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도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간 제 얘기는 뭐냐면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놓고 조금 기다려서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었으니까 투자가 이전을 가면은 재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한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좋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보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무조건 어떤 가축이든지 다 못 기르는 겁니다. 개도 못 기르고 염소도 못 기르고 닭도 못 기르고 돼지도 못 기르고 다 못 기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을 해서 뭐만 있죠? 소만 있죠. 소만 못 기른다는 얘기 돼지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뭐 소만 안 되고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이름이 안 적혀 있을 때는 전부 다 못 기른다는 거고 가축의 일부를 못 기른다고 적혀 있을 때는 적혀 있는 것만 못 기르고 나머지는 기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 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로서부터 200m까지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연계구 확인을 이렇게 띄워봤을 때 보호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저거는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줘요. 자, 환경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절대 보호구 있고 상대 보호구역이 있는데 50m하고 200m지 않습니까? 뭘 못하냐 하면은 영업행위, 다시 말하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의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이제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인데 이사를 가는데 그 3번 국로에서 4차선 도로 있는 거를 맞은편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쪽으로 갔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4차선 도로가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을 하고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올 때마다 위험해갖고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온 거야. 멀진 않아. 학교하고 한 400~500m밖에 안 되는데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맞은편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학교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갔다 자기는 오는데 할 수 없이 조금 돈이 더 비싸도 그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값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걸 했을 때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200m 이내에 학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쪽으로 이사 가기를 더 좋아하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영업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고 집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학교가 가깝게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더 좋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8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밀 억제권력, 성장관리권력 및 자연보존권력. 이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는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씩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여기 뭐냐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큰 건물, 이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와 있고 허가가 있죠.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가와 허가의 차이점. 인가는 뭐고 허가는 뭐예요? 허가는 법규에 맞으면 해주는 겁니다. 인가는 법규에 맞아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다가 인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 정비법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큰 건물을 지방으로 보내게끔 만들어진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대학이 분교를 설치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분교를 경기도에다 설치해야 돼, 강원도에다 설치해야 돼. 연세대학교 이사장님이라는 분교를 경기도에 설치해야 돼, 강원도에 해야 돼. 근데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안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연세대학이 강원도로 갔죠. 그 다음에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갔죠? 천안으로 갔죠. 충청도로. 이렇게 수도권 정비법을 보면 경기도와 수도권 쪽으로만 집중되는 걸 방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수강생 한 분이 또 땅을 갖고 와서 토지 연결 보고 이거 어때요?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지긴 농지인데 왜 이걸 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성장 관리권력은 성장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을 못하게끔 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 얘기는 잘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뭐 때문에 놀랐냐면, 자,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SK 하이닉스가 인천에 있는데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증설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가 안 해줬습니다. 하수지 그게 오차에 갔어요. 오차에 갔는데 두 공장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누가 됐죠? 이명박 됐죠? SK가 다시 오차하고 너무 떨어져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증설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이명박 정부 때 SK가 이천에 증설을 했어요. 증설하면서 또 집이 모지라고 하고 그때 또 다세대 질 수 있는 땅이 이천에 그 근처에 보러 엄청 또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고 쭉 지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어디다가 반도체를 짓는다고요? 수도권에 들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SK 또 용인에 들어가고 지금 삼성이 또 들어가죠. 이게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김문수가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일 때 김문수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악법 중에 악법이 수도권 정비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경기도지사로서 뭐만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용인에다가 저도 용인은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경기도에는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도에 이번에 해주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인간과 그 최고 경영권자가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준다고 하는데 전 정권하고 이번 정권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먼저 정권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것뿐만 아니야. 1년 반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둘째고 이번에 사면을 갖고 나오면서 여기 뭐 반미주 공장까지 허가를 내줬어. 너무 극과극인데 잘 보면 지금은 내가 평가를 못해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만큼 좋았는지, 그걸 좀 충청도에 보내지. 이래서 이게 더 좋았는 건지, 용인의 남서보다 만들기에 좋았는지는 지금 내가 보면 평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앞에 정부와 뒤에 정부하고는 이게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도에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길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생기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게끔 되면, 용인 밑에 뭐가 있죠? 안성이 있죠? 안성과 평택까지는 경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택은 그 서울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충청도와 가까운 경기도니까 그쪽은 뭐 그러려니 하고 고덕지구는 옛날부터 미군 부대를 만들면서 그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는 거 맞다 싶었고 나는 그 밑에 그 충청도 쪽으로 어디로 좀 더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창 쪽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용인 남사 쪽으로 결정이 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정책에서 틀렸던 것이 이것도 틀렸지만은 또 틀렸던 게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뭘 만들었냐면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역세권에서 500m 이내에 떨어진 것은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적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면은 그거를 용도 지역을 바꿔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많이 역세권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줄 알았냐 이랬는데 그 다음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명박에게 만드는 건 전부 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그냥 그대로 죽고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역세권 개발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세권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자고 했는데 그게 틀렸고 저는 이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경기도에 이런 거, 이렇게 큰 것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생각이 조금 이렇게 보면 좀 짧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용인도 용인이지만은 그 밑에 안성, 그 안성 밑에가 이제 천안이죠. 거기 근처까지가 앞으로 엄청나게 평택을 유시로 해서 오산 그쪽 안성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사천이 좀 커질 것 같고 사천이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지니까 사천이 좀 커질 것 같고 창원에 이제 지금 현대로템이 있지 않습니까? 댐프 만드는 게. 그것도 이제 보니까 한 4, 5년 전에 그 창원공단에 사람이 춤추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개인주택인 경우에도 그 해가 잘 안 나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사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오산, 안성, 평택, 용인 이쪽 지역이 그 옆에 이제 곁다리로 진천도 조금 진천이 저쪽 그 동쪽이 가까운데 이 서쪽에 있는 그 천안하고 가까운 진천 쪽도 제가 보기에는 좀 땅값이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과메인 억제권 성장을 자연보전권료 해가지고 서울과 이 수도권은 전부 다 이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법에.